사람을 이용하는 말은 대부분 부탁이 아니라 칭찬처럼 시작됩니다. 너밖에 못할 것 같아. 넌 진짜 이해심이 많아. 들으면 기분 좋죠. 인정받는 것 같고 관계가 더 가까워진 기분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밀려서 해주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받을 땐 빠르고 줄 땐 느리며 가능하면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들의 무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단어,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여러분이 방심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거절 못하게 만드는 말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낯익게 느껴진다면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이건 내 얘기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께 더 좋은 콘텐츠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가 넌 참 믿음직해라고 말하면 그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호의와 칭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진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계산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언어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일도 칭찬을 곁들인 부탁 앞에서는 그래, 이번만 해줄까? 라는 마음이 들죠. 이런 말을 습관처럼 쓰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대화의 흐름을 미묘하게 조종합니다. 부탁을 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선택지를 줄여서 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밖에 못해. 이 한마디 듣는 순간 마음이 살짝 뜨거워집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 믿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밀려오죠.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처음엔 기분 좋은 칭찬이었는데 어느새 책임과 부담이 내 쪽으로만 쏠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늘 준비를 도맡게 되는 사람, 집안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음식이며 정리까지 맡게 되는 사람, 내가 해야 깔끔해, 내가 하면 다 편하잖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한두 번은 즐겁게 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당연한 몫처럼 굳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일성 프레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너밖에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틀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설정되는 겁니다. 첫째, 이렇게 되면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 말고 누가 하겠어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올가매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역할 동일시라고 부르는데 한번 그 역할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둘째, 다른 선택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게 되면 거절하는 것이 단순히 부탁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며들고 결국 이번만이라는 자기 설득이 뒤따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여러분은 스스로도 모르게 거절 불가능한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는 선택이었던 행동이 어느 순간 의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마침내는 당연한 일로 굳어집니다.
여기에 호혜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꼭 실제로 호의를 받지 않아도 호의를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너밖에 못해라는 말은 바로 그 장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일을 해주면 너는 인정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심어놓습니다. 겉으로는 부탁이지만 속으로는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남기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도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이번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만이 반복될수록 나의 도움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부탁을 받아주면 고마워하던 사람이 몇 번 반복하자 이번에도 해줄 거지?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경우, 한 번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의아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말이죠. 이게 바로 호혜성의 법칙이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준 호의가 어느새 해야만 하는 의무로 굳어지고 그 기대가 깨질 때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번만이라는 작은 선택이 쌓이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춰 소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구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 말이 자주 들린다면 보통 이런 세 가지 모습이 같이 따라옵니다. 첫째, 다른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건 내가 해야지 하고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둘째, 책임이랑 평가를 같이 얹습니다. 내가 해야 실수 안 해. 내가 하면 다 편하잖아처럼. 부탁인 것 같지만 은근히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셋째, 기준이 애매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있는지가 불분명하죠.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준을 세워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건 지금 제 상황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은 제가 할게요. 근데 다음부터는 번갈아 하면 좋겠어요. 핵심은 부탁의 포장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보는 겁니다. 그 의도가 불공평하다면 처음부터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넌 이해심이 많잖아. 겉으로는 칭찬이고 여러분의 인격을 높게 평가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갈등 상황이나 의견 충돌 속에서 나왔다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말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마치 넌 좋은 사람이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 라는 메시지를 부드럽게 포장해 건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한 달 전부터 모임 약속을 잡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 날짜를 두고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 제가 제안한 날짜로 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모임을 며칠 앞두고 누군가 갑자기 그날은 내가 좀 곤란하다며 날짜를 바꾸자고 합니다. 이미 일정을 맞춰두었던 제 입장에선 난처하죠. 이럴 때 그 사람이 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해심이 많잖아. 너라면 괜찮지? 그 순간 제가 불편하다는 마음을 말하기보다 그래, 이번만 양보하자 하고 넘기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넌 속이 넓잖아라는 말 앞에서는 괜히 말이 막히고 또 양보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성격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내 성격을 특정 이미지로 딱 정해놓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넌 이해심이 많아. 넌 참 착하잖아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 그 이미지를 지켜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괜히 그 기대를 깨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론 이번엔 힘든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미지를 잃지 않으려고 결국 양보하고 내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런 상황이 쌓이면 어느새 내가 늘 양보하는 역할로 굳어져 버립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마크 스나이더가 진행한 역할 기대 실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실험 시작 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협조적인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조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 되는 선택지나 다른 사람에게 굳이 양보할 이유가 없는 과제를 주었죠. 그런데 협조적인 성격이라는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자주 양보했고, 심지어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까지 받아들이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사람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라벨이 붙는 순간 그 라벨에 맞춰 행동하려는 심리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기대를 깨면 내가 나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특히 그 라벨이 협조적이다, 이해심이 많다처럼 긍정적인 것일수록 우리는 거부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거부하는 순간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말 한마디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경계해야 할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갈등 상황에서만 이 말이 나온다.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의견이 부딪히거나 누군가 양보해야 하는 순간에만 넌 이해심이 많잖아가 등장합니다. 둘째, 양쪽 다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유독 나만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다른 사람도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내가 양보하는 쪽으로만 흐름이 갑니다. 셋째, 내 성격을 좋은 사람으로 고정해놓고 다른 선택을 꺼내기 어렵게 한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는 틀 안에 가둬서 거절이 마치 성격을 깨는 일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기보다 균형을 다시 잡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제 생각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맞출게요. 다음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의 양보 위에만 서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씩 맞추고 조율하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세 번째, 고마워. 나중에 밥 살게. 처음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내가 해준 수고를 기억하고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는 약속처럼 들리죠. 예를 들어, 이웃이 급하게 프린터를 빌리러 와서 내가 흔쾌히 빌려줬는데 고마워. 나중에 밥 살게 하고 돌아갑니다. 혹은 친척이 갑자기 아이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고마워. 나중에 밥 한번 크게 대접할게라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래,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언제일까요? 며칠 뒤일까요? 몇 달 뒤일까요?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문제는 바로 무기한 보상 미루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미래의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오히려 현재의 부탁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라는 단어는 그 순간 내 마음의 경계를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그 말을 들으면 마치 내 몫이 이미 예약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 어차피 받을 거니까 이번엔 해주자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 약속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이 사람은 내게 빚이 있다고 느끼며 안심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테이커가 파고드는 틈입니다. 그들은 날짜나 방식은 말하지 않고 애매한 약속으로 지금 당장의 도움을 얻어냅니다. 고마워. 나중에 밥 살게. 조만간 꼭 보답할게. 같은 말이 그 예죠. 문제는 이 나중에라는 시점이 대부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서로 바빠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그때의 약속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설령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있었더라도 기억 속에서 옅어지고 결국은 다음 부탁을 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도움을 줬지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만 반복돼도 상대방에게는 내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되고 보상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상의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다. 나중에, 언젠가, 조만간처럼 기약 없는 단어로만 끝나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없으니 서로 일정도 맞출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기억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결국 미루고 또 미루다가 흐지부지 되기 쉽죠. 둘째, 보상의 내용이 모호하다. 밥 한 번 살게, 한 번 크게 보답할게처럼 범위만 크고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흐릿하면 설령 보상을 한다고 해도 당시 내가 기대했던 수준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부탁을 할 때마다 비슷한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 패턴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웃으면서도 내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시간 한번 맞춰봐요. 그럼 이번 달 안에 밥 한번 하시죠. 이렇게 시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잡아주면 정말 보상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정을 잡으려 할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며 피한다면 그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중에라는 말만 믿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서로 오가야 오래갑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결국 무겁고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말, 그냥 가벼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제 돌리기 기술 중 하나죠. 내가 불편함을 느낀 이유를 흐려버리고 되레 나를 괜히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내가 다음부터는 꼭 먼저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니 아이고,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순간 얘기의 초점은 허락 없이 가져간 게 문제인가에서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인가로 슬쩍 바뀌어 버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이 내가 낸 회식비를 나중에 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길래 내가 그 돈 언제 줄 수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너무 예민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돈에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느낄 수 있고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가볍게 넘어가 버리죠. 이 방식은 사람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자주 쓰는 심리적 전환술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거절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그 행동이나 부탁이 문제였다는 점은 외면하고 그 반응 자체를 문제 삼아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몇 번만 반복돼도 우리는 마음속에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의심이 스며듭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상대방의 감정을 과장된 것으로 만드는 순간 그 감정은 설 자리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패턴이 문제입니다. 내가 느낀 불편함이 내가 문제라는 틀로 바뀌면 다음부터는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쉽게 요구를 꺼내고 나는 더 많이 양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라도 사소한 농담이나 가벼운 부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은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에 숨어 있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편함을 이야기해도 어느새 주제를 바꾼다. 요청이나 행동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로 나를 방어적으로 만들며 책임을 피합니다. 둘째, 농담이나 가벼운 말투로 불쾌감을 덮는다. 장난인데 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처럼 상황을 축소합니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감정을 의심하게 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이 스며들면서 거절이나 불편함을 표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럴 땐 웃으며 넘기기보다 예민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3단계를 기억하세요. 1단계, 잠깐 멈추고 상황 다시 보기. 상대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면 바로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잠깐 멈춥니다. 이 짧은 멈춤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가 대화 주제를 내 반응으로 바꿔버리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TV 채널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내가 보던 건 이게 아닌데? 하고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2단계, 대화의 초점 되돌리기. 그 다음, 화제를 다시 원래 문제로 돌려야 합니다.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문제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시 그 행동이 문제였는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차분하고 짧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내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였다는 빌미를 잡지 못합니다. 3단계, 내 기준 분명히 하기.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기준을 짧게 전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다음에는 미리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여기까지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라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이 3단계를 기억하고 쓰면 예민하다는 틀에 갇히지 않고 내 감정과 기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만 써봐도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5번째, 내가 해주면 마음이 편해. 겉으로 보면 칭찬 같고 나를 신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정서적 압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중요한 서류를 대신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해주면 내가 마음이 놓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엔 내가 해줘야 내가 안심한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죠.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런 부탁이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일정이 빡빡해도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가족이 불안해할 것 같아 억지로 시간을 내게 됩니다. 또는 친구가 모임 준비를 부탁하면서 내가 하면 실수가 없어서 내가 마음이 편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내가 해야만 내가 안심한다는 압박이 됩니다. 내가 거절하면
단순히 부탁을 거절한 게 아니라 상대의 편안함을 깨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따라오죠. 이들의 숨은 의도는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 좀 해줄래? 라고 묻는 대신 내가 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며 부탁을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지켜주는 일로 포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탁을 받은 사람은 거절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정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걸려서 결국 수락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감정적 의무 부여라고 합니다. 일부러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서 거절하면 그 불편함을 만든 사람이 나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탁이 맞는 부탁인가? 보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결국 부탁의 내용보다 상대 감정이 우선이 돼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유일성 프레이밍과 닮았습니다. 다만 유일성 프레이밍이 내 능력과 역할을 이유로 거절을 어렵게 만든다면 이 경우는 상대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이유로 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한쪽은 너만 할 수 있어라는 압박이고 다른 한쪽은 내가 안 해주면 내가 힘들어라는 압박입니다. 둘 다 결국 내 선택권을 줄이고 거절을 힘들게 만드는 효과를 가집니다. 내가 해주면 내 마음이 편해. 이 말은 부탁 뒤에 붙어서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장치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죄책감을 자극해 선택권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다음 4가지 흐름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부탁의 이유가 감정 하나로만 포장되는지 보세요. 내가 불안해서 내가 하면 안심이 돼처럼 실제 필요보다 감정만 강조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내 상황을 묻기보다 이미 수락할 걸 전제로 말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줄 거지? 처럼 내 동의 없이 부탁이 기정사실화되면 거절할 타이밍을 빼앗기는 겁니다. 셋째, 거절 시 감정 손상을 먼저 언급하는지 체크하세요. 그럼 내가 불안해지는데처럼 문제 해결보다 상대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면 죄책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과거의 도움을 끌어와 새로운 부탁을 얻는지 살펴봅니다. 지난번에도 잘해줬잖아. 이번에도라는 패턴은 이미 굳어진 역할을 이용하는 신호입니다. 이들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부탁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인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 아닌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선택권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이번에는 해드리지만 앞으로는 제 일정에 맞춰야 해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부탁의 필요성과 범위를 차분히 짚으면서 상대도 내 한계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람을 이용하는 5가지 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밖에 못해, 능력을 앞세워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묶어두기. 넌 이해심이 많잖아. 성격을 이용해 늘 양보하게 만들기. 고마워. 나중에 밥 살게. 보상을 무기한 뒤로 미루기. 왜 이렇게 예민해? 불편함을 느낀 나를 문제 삼기. 내가 해주면 내 마음이 편해. 죄책감을 자극해 거절을 어렵게 만들기. 이 말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칭찬 같고 친근하게 들리지만 속으론 여러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거절하면 죄책감을 심어놓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여도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불평등해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의 착한 사람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깨는 순간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을까봐 스스로를 희생하는 패턴을 뜻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 쌓이면 내 시간과 에너지는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지켜주는 데만 소모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답게 살 때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의 희생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차갑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오래 함께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그 말 속의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고 내 마음과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간관계의 신호와 대처법 계속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